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IMF 연례 협의단이 지난 2주 정도 우리나라 경제 상황 점검차 좀 방한을 했는데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그 통화 재정 정책을 지금과 같은 긴축 기조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전해 주시죠. 사실 이제 IMF라는 게 구제금융기관이죠. 구제금융기관이라는 것은 결국은 필요할 때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각 나라의 경제에 대한 평가를 하고요. 경제 상황이 어떻고 어떤 시스템 리스크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서 보고서를 냅니다. 이런 보고서를 결국 내기 위해서 이제 방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재정 및 통화 정책이 현재 기조가 바람직하다라는 큰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 정책 차원에서는 왜 긴축 정책이 맞느냐? 결국 인플레이션이 아직 완전하게 사라지지 않았다.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다시 3%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냐라는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특히나 유가 상승들이 이렇게 반영이 되면서 물가 압력에 대한 우려가 좀 상당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기후 변화에 따른 어떠한 식료품 가격 변화, 그 외식 가격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동안은 통화를 긴축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가계부채 얘기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가계부채 증가세 역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결국은 통화 정책을 긴축적, 그러니까 금리를 높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정 지출 역시 좀 긴축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재정 지출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하지만 코로나19 기간에 재정 지출이 지나치게 많이 늘었다라는 평가가 있거든요. 지나치게 많이 늘고 이것 때문에 흔히 말하는 부채가 많이 늘면서 정부 부채에 대한 우려 역시 조금 있다. 결국은 재정 지출이란 것이 흔히 말 적자 재정을 뭐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균형 재정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어떻게 완화적인 재정 정책, 적극적인 재정 정책은 어떻게 보면 재정 적자를 부르는 정책이고요. 재정 적자를 부른다는 것은 결국은 국가 부채 상승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코로나19 기간 동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이 속도를 조정하고 긴축적인 기조를 가는 것이 맞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까지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초고령화 사회는 아무래도 복지 재정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긴축적으로 그러니까 향후 우려가 되는 상황, 향후 쓸 것들을 남겨놓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의견 차원에서 통화 정책, 재정 정책 모두 긴축적인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 내고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우려했던 하반기 경제 위기에 대해서 경제 위기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도 경기 회복세는 더딜 것으로 봤습니다. 어떤 걸 의미합니까? 사실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의 경제 유수의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전망률이 낮추고 있습니다. 그것의 근간에는 아무래도 중국발 리스크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뭐 연초만 해도 본격화되는 시점이 하반기쯤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소비가 늘고 투자가 늘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같은 것들이 급증하면서 흔히 말하는 상저하고가 쉽게 달성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만 중국이 지금 부동산 리스크라든지 전반적인 경기 침체, 그다음에 공급망 갈등에 따른 어떤 기업의 투자 인센티브 저하 이런 문제들이 겹치면서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 전망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한국에 결국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특히나 우리나라 수출은 아직까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반도체 같은 분야는 뭐 예전 그 홍콩하고 중국과 다 따지면 한 60%까지도 간다라는 가장 높을 때 이 정도로 높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중국 경기가 하락을 하게 되고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상저하고를 할 때 하고 측면에서 조금 성과가 덜 나오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뭐 시중에 약간의 낭설처럼 9월 위기설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사실 금융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물론 이제 저축은행이라든지 일부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해서 PF 대출 같은 것은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중은행은 굉장히 안전한 상태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위기설 같은 것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낭설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뭐 IMF에서 흔히 말 IMF 보통 금융 시스템 리스크 같은 것도 판단하거든요. 얼마나 금융 시장이 위기에 있는지 판단하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지금은 흔히 말해 부채가 문제가 된다든지 은행의 금융 섹터의 건전성이 문제가 돼서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위기로 갈 것 같지는 않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조선업 관련 이슈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뭐 호황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금융 지원도 하겠다 뭐 이런 그 계획도 좀 밝혔는데 이 조선업계 선박 수주 점유율이 오히려 중국에는 점점 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게 뭐 수주 전략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조선 산업의 변화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흔히 말하는 노동시장에서 경쟁력, 흔히 말하는 가격 경쟁력 같은 것들이 있어서 컨테이너선, 뭐 벌크선 같이 그냥 흔히 말하는 고부가가치선이 아니라 저부가가치선도 어떤 임금의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세계 1위 전방위적으로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러한 선박들, 컨테이너선이라든지 벌크선 같은 일반 화물선들은 다 중국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가격 경쟁력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우리나라 인건비 상승, 그리고 중국이 저렴한 인건비, 그리고 중국의 기술력 향상들이 겹치면서 그 KDI 보고서 같은 데를 봐도 중국이 이런 분야는 확실히 앞서고 있다. 벌크선이라든지 컨테이너선, 저부가가치선은 확실히 앞서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렇지만 이게 결국은 총 배중에 얼마나 중국이 가져갔냐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벌크선, 컨테이너선 같은 저부가가치선이 비중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집중하는 분야는 LNG선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LNG선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기술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안에 도료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큰 LNG선을 전 세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기술들이 필요한데 이런 고부가가치 선박에 집중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 또 고부가가치 선박의 어떤 수주가 이미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한다면 좀 수치가 다르죠. 결국은 그 중국이 잘하는 분야하고 우리나라가 잘하는 분야가 좀 갈라져 있는데 중국이 우리나라가 잘하는 LNG선을 쫓아가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초격차 뭐 이런 것들 잘 유지하고 있으면서 결국은 이제 좀 분야가 다른 선박들을 만들고 있고 우리나라는 최근 LNG 수주선, LNG 발주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다 어떻게 보면 소화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발주가 많은데 우리나라의 사실 그 전반적인 생산 시설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라 지금 수요에 비해서 오히려 공급이 모자란 상황이라 약간 전략적으로 적절하게 어떻게 보면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몇 척을 수주했느냐는 중국에 밀리고 있지만 수익성의 측면에서는 이게 순위가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수익성의 측면에서는 좀 다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보통 LNG 선박 같은 것들은 고부가가치 선박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노동집약적 산업은 보통 가격 경쟁력을 갖고 승부를 하는데 가격 경쟁력을 갖고 승부한다는 얘기는 마진이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고부가가치 선 같은 거는 LNG 선 같은 특수한 기술이 없으면 결국은 흔히 말하는 운송에 제약을 주기 때문에 이제 팔기가 어렵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생산자들이 이윤을 많이 받고 팔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결국 수주량과 상관없이 순이익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이익을 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정부가 조선업계에 전폭적인 지원 방침을 밝혔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선 과제 어떤 게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뭐 세 가지가 보통 이야기가 나오고 네. 있는데 작금의 어떤 노동력 부족, 그러니까 흔히 말해 조선 산업이 한동안 10년 동안 불황이었기 때문에 예전에 일하시는 분들이 조선업을 많이 떠났거든요. 예. 네. 그렇게 당장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야 된다, 그 쿼터를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래 인력 양성이라 그러는데 고부가치선을 유지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결국 만들 수 있는 인력들이 계속 충원이 돼야 향후에도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기술 수준, 그냥 말하는 퀄리티 컨트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제품의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배를 수출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기술 개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기술 개발들에서 금융 지원을 계속 해줘야 결국은 적절하게 결국은 따라올 수는 있거든요.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지금 중국하고 일본하고 합종 연행해서 한국 LNG 선박을 따라잡겠다라는 굉장히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유지하려 그러면 결국 기술 격차를 내야 되고요. 기술 격차의 근원은 R&D이기 때문에 이런 R&D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라든지 어떤 금융 혜택을 더 줘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해외 소식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도로도 전해드렸는데 유럽연합 EU가 애플과 구글과 같은 그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특별 규제를 단행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뭐 독점 문제를 막겠다 이러한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규제 내용인가요? 사실 이제 이게 결국은 플랫폼에 관한 규제인데요. 플랫폼 기업들이 독점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의견이 어떤 거냐면 결국은 플랫폼 기업들이 특정한 서비스, 그러니까 특히나 자사와
업체와 연관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자기네 플랫폼에 실으면서 다른 업체와 차별한다. 예. 거기 실을 수 없는 업체들과 차별한다는 어떤 반경쟁적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플랫폼 기업이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다른 작은 기업들이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흔히 말해서 순간적으로 가격 같은 걸 내려가지고 다른 플랫폼들을 흔히 말해서 시장에서 배제시켜 버리는 밀어내는 이런 효과들이 발생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큰 차원에서 대규모 플랫폼 기업들이 그러니까 독점적일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 EU 빅테크 특별 규제라는 그런 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알파벳 같은 결국 구글은 어떤 검색 사이트, 아마존은 온라인 어떤 상거래 사이트 이쪽, 그다음에 애플은 휴대폰을 만들면서 애플 앱스토어가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독점적인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온 것이 이제 알파벳,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 시장이 있고 애플은 애플 앱 시장이 따로 있는데 이것들의 앱들을 동일하게 이제 맞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특정 산업에 몰아주게 된다면 그쪽에만 수익을 너무 많이 주는 거게 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면서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킨다는 적극적인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배제해야 된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상품들이 동일하게 애플이나 구글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가장 먼저 실현화되지 않을까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다른 여러 가지 OS, 흔히 말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다른 자사 제품을 싣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한 규제를 가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규제 대상이 된 기업들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줄 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규제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미국에도 2020년부터 이제 규제를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조금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좀 틀어지면서 오히려 이제 그 규제의 틀이 중국의 어떤 틱톡 같은 것들을 좀 규제하다라는 입장을 갖거든요. 사실 이게 반독점 이슈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게 반독점법인데 독점에 관한 이슈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독점에 관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각국에서 이제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분명히 있다라고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실제로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매겼느냐에 대해서는 또 평가를 해봐야 되는 이야기거든요. 독점 기업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독점 이윤을 늘릴 때가 문제가 되는데 그냥 구조만 갖고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느냐, 수익들이 우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계속들이 나오면서 아마 이게 법률적인 논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게 흔히 말하는 플랫폼 경제 역시 규모의 경제가 성립을 하고요. 규모의 경제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크면 클수록 물건을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되기 때문에 이 이윤하고 흔히 말하는 어떤 독점 이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정상적인 이윤하고 독점 이윤의 관계가 조금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줄 소송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이쪽 플랫폼 기업 쪽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비싸게 가격을 매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주장을 할 것이고요. 이쪽 EU 쪽에서는 독점적으로 수익을 많이 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결국 소비자 후생을 늘려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아마 장기간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규제 대상에서 삼성전자는 제외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삼성전자가 들어갔던 이유는 어떤 거였냐면 휴대폰에 삼성전자 그 인터넷 쓰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삼성전자 휴대폰을 사면은 바로 자동적으로 삼성전자의 인터넷이라는 어떤 앱이 깔리면서 그게 이제 독점적인 성향이 있는 것이 아니냐, 자사 앱을 강제로 까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근데 이제 그 보통 보시면 구글의 크롬도 자동적으로 같이 깔리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마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점적인 요인은 삼성 휴대폰에 인터넷 같은 것을 직접적으로 다시 까는, 그러니까 삼성의 앱을 까는 이런 것을 해서 출하하는 것이 문제였는데 삼성의 논리는 크롬 같은 다른 앱도 깔아서 소비자의 어떤 결정권을 방해하지 않았다라는 논리로 해서 아마 이번에 벗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약간은 그 분야가 다르긴 하겠지만 삼성전자가 이번 그 다른 기업들의 규제로 득을 보는 게 좀 있을까요? 사실 이제 뭐 이게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이게 결국 애플하고 구글하고 그러니까 서비스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죠.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휴대폰이라든지 모바일 제조업 기업이고 이쪽은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아무래도 삼성 휴대폰 같은 것들이 이제 좀 자유롭게 판단한 측면에서는 뭐 큰 문제는 벗어났다. 사실 문제가 걸리면 굉장히 큰 손해였는데 그런 문제를 벗어났기 때문에 잘 넘어갔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제유가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국제유가가 연중 최고점을 지금 찍었습니다. 물가 관리에 다시 좀 경고등이 커졌는데 미 연준의 긴축 기조가
장기화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지금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어요. 그 연준의 긴축 기조가 장기화되는 것은 결국 물가 상승 압력이 가장 크고요. 에너지 가격이 물가 상승의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연초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20-30% 이상 올랐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기름값이 오르게 되면은 아무래도 다른 제품들이 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미국이 아직까지 소비가 그렇게 또 엄청나게 줄고 있지 않거든요. 이에 따라서 소비가 아직 남아있고 임금이 계속 오름에 따라서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 있는데 이런 외부적인 요인이 또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라 그러면 인플레이션 장기화되고 인플레이션 장기화되면은 사실 인플레이션 잡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통화 정책일 수밖에 없거든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가격이 오른 것이 특히나 미국의 수요가 좀 많고 그다음에 흔히 말해서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가 공급을 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건이 좋지 않다. 공급 측면에서 굉장히 줄여놨고 그다음에 미국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나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인플레이션 압력을 조금 자극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어서 밤사이 해외 증시 상황, 미국의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3대 지수 하락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유가 요인이 있고요. 유가 오름에 따라서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간다라는 그런 압력 때문에 결국은 긴축 정책으로 가지 않느냐. 사실 9월에는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 같지만 11월에 대해서는 사실 논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달만 해도 한 25% 확률을 봤는데 이런 지표들, 흔히 말해서 에너지 가격 같은 지표라든지 오늘 PMI 지표라고 해서 미국이 얼마나 그 구매자 어떤 생산자 지수라고 그러는데 결국 얼마나 미래에 구매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하는 그러니까 생산자들이 예측하는 이런 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역시 예측보다 높게 나왔거든요. 예측보다 높게 나오고 흔히 말하는 호황 국면이 50인데 54.5가 나오면서 호황이기도 하고 52.5였던 예측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결국 경기가 너무 지나치게 안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으면서 경기가 너무 좋고 그런 고용이 많기 때문에 임금이 올라가고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게 겹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들이 계속 생기게 되고 이에 따라서 금리 인상 기대가 높아지게 되었다. 그래서 장기채 같은 것들이 금리가 또 올라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나스닥 지수 같은 것들이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금리에 민감한 나스닥 지수 같은 것들이 떨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새벽에 미국 연준에서 경제 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7월과 8월에 미국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인지 또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있는지 좀 한번 분석을 해주시죠. 이게 완만한 성장세라는 게 결국은 코로나19 끝나고 폭발적으로 소비가 늘었는데 그런 소비가 늘었던 것이 조금 잠잠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금도 굉장히 빨리 올라갔는데 그런 것이 완만하게 증가했다는 것은 결국은 어느 정도 좀 속도가 잡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만한 증가라는 그런 용어 자체가 코로나19 바로 이후에 급격한 소비, 그리고 급격한 소비 증가, 급격한 인플레이션, 급격한 임금 상승 기간에 비해서 완만하게 경제가 가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렇지만 이제 경제 침체로 가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소비나 이제 노동시장을 봤을 때 실업률이라든지 고용의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의 양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경기 침체 국면은 아니다. 그래서 완만하게 가고 있다라는 표현은 아마 그렇게 나오지 않았냐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도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임금도 오르고 있고 이게 전반적으로 그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미래에는 조금 임금 상승 압력 같은 거 줄어들지 않느냐. 그 소비에 있어서도 구성이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끝나고 여행 수요가 미국 휴가철에 많이 몰렸는데 그런 거를 제외하면은 다른 부분의 수요는 조금 줄어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는 약간의 일부 신호기 때문에 향후 임금 하락이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소비 축소가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통화 정책에 있어서 긴축적인 정책을 조금 완화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아마 해석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민경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환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